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근 2년 만인데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상황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뀐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또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사실 오를 때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았는데 네. 이렇게 또 하락하는 걸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데,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고 할 때는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일단 실거래가 지수의 그 출발 자체가 2017년부터 출발하거든요. 2017년이 100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이 100인데 그렇게 따지면 전국 지수로서 지금은 한 134 정도 되고요. 예. 서울은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네. 인상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수만 보면 2022년 4월에 전국이 142 정도 돼서 네. 현재 134니까 이제 떨어지는 추세고요. 서울도 184에서 170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흐름이 바뀌고 또 하락폭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많이 내려온 것 같지가 않은데, 최근 체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급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 거래되는 건수가 거래되는 그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네. 많이 희자화되는 게 네. 하락폭이 되게 크다라고 하시는데 전체 주택으로 보면 네. 거래가 안 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지수가 하락폭이 이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강남은 좀 예외다, 강남 불패다 이런 용어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강남도 분명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데는 하락이 훨씬 더 커서 평균 대비해서 네. 강남 불패고 강남은 예외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없었고 예. 지금도 없고 네.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없었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 용어는 있었죠. 실상은 아닐지 몰라서. 실상은 아니었죠. 예, 예. 예. 근데 또 가격이 이렇게 보면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많이 하락하는 그런 예. 추세적인 현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죠.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 차원에서 가격 상승폭이 좀 컸고, 네. 두 번째는 신축이 매도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양도세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신축을 바로 매각하면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2년 거주 이런 의무도 그렇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매물이 적으니까 상승폭이 컸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예. 수요가 빨리 더 줄어들어서 더 하락폭도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제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싶으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부터죠. 이제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이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약간 말하자면 좀 높여준 셈이 되겠죠.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좀 오를 수도 있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기대감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규제를 완화해주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이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 속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사람들이 대출을 뭐 무작정 받아서 예. 높은 가격에 집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린다거나 상승의 원인이 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집값이 오르는 그 원인도 살펴보면,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출한 걸로 수요가 증가한 원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대출을 많이 한 원인은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금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요즘 보면 또 DSR 규제 있지 않습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거는 아직 뭐 풀지를 않았으니까 또 약간 뭐 LTV 완화로만 가지고 큰 효과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존재하죠. 뭐 소득 대비해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비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LTV와 DTI가 네.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의 뭐 근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가 뭐 8%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 기준으로 한 예. 7%에서 8% 정도 수준이었던 게 2008년도 서프라임 네. 그 시기거든요. 그 아, 이후로 그런가요? 예, 계속 금리는 사실 저금리를 유지했고 거기에 또 기반해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락 원인이 되고요. 근데 전 절대 수준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 금리 오르는 속도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8%, 9%, 10%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거의 2%대에서 8%로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오르는 거거든요. 거의 몇 개월 만에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뭐랄까 위축시킬 수 있어요. 아. 속도가 빠르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달 1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200만 원 내면 200만 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속도 차원에서 보면 유례 없이 빠르다. 적응하기가 좀 어렵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하락 압력, 주택가격 하락 압력을 그것 때문에 받는 거고요. 예. 또 하락 압력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속도 차원에서. 네. 네. 예, 집값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뭐 일부에서는 한 3년은 계속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지금은 말할까 이제 워낙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다 이런 이제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석 연구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주택이 언제까지 하락할 거라고 정확하게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네. 사실 그 근거도 예.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하락의 추세와 방향성이 중요한데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예. 하락하는데 그 하락 폭이 일단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하락 폭은 제가 볼 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구매 가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한 200이 초과했거든요. 네. 그 200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있는 소득의 50% 이상을 그러니까 대출 금리, 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충분히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가격에서 한 3, 40% 예. 하락이 돼야 수요가 새로 증가할 가능성,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5년이 됐건 3, 40% 하락하는 기간까지 이제 하락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락하면 거래량이 회복하게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누군가 시장이 살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때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바닥 시점인 거죠. 아, 이제 반전하는 시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네. 2년이 될 수 있고 만약 경기 위축이 여기서 더 추가되면서 예. 심리를 더 위축한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변화를 보실 때
절대 기간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어찌됐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바닥에서 사고 싶고 네, 네. 팔 때는 꼭지에서 팔고 싶은 게 심리인데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 거래량이 돌아서는 시기를 보라는 말씀인데 네, 네. 지금은 거래량이 돌아서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도 많이 빠졌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9월만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6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많았을 때는 5천 건 정도 이상이 됐어요. 네, 그럼 거의 10분의 1. 뭐. 8분의 1, 9분의 그렇습니다. 1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줄었고요. 경기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5천 건 정도 됐는데 월. 네. 근데 지금 뭐 3천 건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는 가격 회복이라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유가 뭐냐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이 가격에 네. 예,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거래량만 보면 그럼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또는 뭐 자금도 마련돼 있고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될 걸 생각하는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또 대출을 일으켜서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간 상황 속에서 예. 집을 사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 동안 사지 말아야지, 5년 동안 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절대적 기준은 그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계속 시장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 거래량이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그 월 한창일 때가 한 5천 건 같다. 5천 건 같다 지금 500건, 600건인데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한 1,000건 이상 넘어가면은 조금 바닥을 쳤다 거래량에서는 볼 수 있나요? 저는 한 2천 건 정도 보고 있고요. 예. 1,000건으로도 굉장히 작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2천 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예. 또 중요한 게 그 단지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지라든가 예. 내가 거주하고 싶은 단지가 거래량이 어떻게 또 되는지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체 시장과는 또 그 지역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아파트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락폭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서울시의 거래량도 봐야 되지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그렇죠. 좁은 지역의 거래량도 보시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전체 거래량은 회복 안 하는데 네.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누군가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만 보고 있으면 그거를 놓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그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을 각 지역별로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내리면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뭐 영끌이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제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까지 오르니까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의 대책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당장 팔기도 어려운데. 일단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특히 집값이 비쌀 때 산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예. 쌀 때 빚을 일으켜서 산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특히 최근 2년간 네. 집값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빚을 예. 많이 일으켜서 산 분들이 아마 문제가 생길 텐데 그중에서 두 부류로 또 나누어집니다. 네.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거주하지 않을 집을 산 경우. 전세 끼고 산 경우. 그렇습니다. 예. 갭 투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데 빚을 많이 일으킨 경우. 예.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사실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거주를 좀 하시라. 예. 가능하면. 쉽게 말하면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첫 번째 부류.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해서 무리하게 거기에서 투자 목적으로 산 경우에는 가능하면 거주하시고 예. 거주를 전환하시고
거주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거기 서울 수도권 저 끝에 있는데 네.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빌라를 사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예. 사실은 향후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아니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매각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전세 이런 현상도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전세 끼고 비싼 가격에 산 분들은 뭐 좀 어렵지만은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 네, 네. 예, 예.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분양 시장도 찬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000가구가 조금 넘었었는데요. 네. 최근 30,000가구가 되고 이제 40,000가구가 됐거든요. 예. 굉장히 이것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지금 건설사들이 약간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땅을 사놨는데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양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분양 시장에 가면 또 분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원래 분양이 안 되면 사업을 지연하면서 예. 연기하면서 나중에 분양해도 되는데 이자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분양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분양 시장에 가면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분양을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좀 가격을 낮추서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격을 낮춰서 분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하면 가격이 낮추더라도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2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양 물량이 15만 가구 이상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예. 네. 이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예. 왜냐하면 연간 평균 30만에서 40만을 분양하는데 네. 15만을 2달 안에 분양해야 된다는 건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분양이 잘 안 되면 미분양이 갑자기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분양률이 20%만 나와도 3만 가구가 미분양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미분양이 거의 100% 이상이 또 증가하는 건데. 뭐 4만 가구 정도가 7만 가구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분양이 증가하게 돼서 이게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게 또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 쌓이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제 부동산 PF를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 때문에 이제 자금 경색이 생기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금융 안정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분양이 자꾸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건설사들 특히 이제 중소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도산 위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예. 물건을 안 팔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한국의 분양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전 분양인데 예.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이 어느 정도 되면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분양률이 높지 않으면 건축비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죠. 예. 건설사들이 계속 자기 돈을 쓰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또 자재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분양 많아질수록. 예. 예. 이런 미분양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또 시장에서는 공급이 또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분양이 많아지면 네.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적게 사게 되고 예.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서 네. 다시 또 분양 아파트가 줄어드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게 되죠. 예. 그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가격이 빠지는데 건설사들한테 막 분양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가격이 오르면 네. 공급이 많아지고 예. 가격이 또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네. 보입니다. 네. 이 주택 가격이 진짜 하락하다 보니까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아버리는, 즉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이런 게 이제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깡통주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통계 자료로만 보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전국 기준으로 해서 5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서울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가가? 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40% 이상 빠지지 않으면 깡통주택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깡통주택이 왜 나올까? 이런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 때문이에요. 아. 예.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232만 명이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어떻게 주택을 사는지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10억짜리를 삽니다. 네. 예를 들면.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전세가 그 안에 50%니까 5억이 들어있다고 하죠. 예. 그러면 자기 돈 5억을 넣어서 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10억짜리 삽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다주택자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2년 후에 전세 가격 5억이 6억으로 올라요. 네. 그러면 1억이 생기는 거죠. 예. 집주인한테. 근데 집주인이 1억을 이거는 임차인 거니까 은행에 넣어놔야지 가만히.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1억으로 집을 삽니다. 어떤 집을 사냐면 2억짜리 집을 사요. 아. 근데 2억짜리 집인데 거기에 또 전세가 1억이 있죠. 예. 그러면 전세가 1억 있는 집인데 누군가한테 받은 전세 대금 1억으로 갭 투자를 하죠. 예. 근데 여기 2억짜리 집에는 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세 매매 비율이 100%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바로 여기서 깡통주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예. 이건 깡통주택인 거예요. 네. 그 2억짜리가 1억 8천이 되는 순간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0%니까 예. 전세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깡통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독특한 예. 구조 속에서 만드는 현상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깡통 전세 문제가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면 전세 매매 비율 50%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가격 50% 이상 빠져야 깡통주택 생기잖아. 예.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깡통 전세 요 부분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뭐 고가 주택보다도 좀 약간 서민형 주택 이런 곳에서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그렇죠. 많네요. 그렇죠. 근데 자산 시장이라는 게 영향을 다 주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저가 주택부터 시작되면 네. 이제 도미노 현상을 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고가 주택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깡통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세 가격의 압박을 가하죠. 그러니까 계속 올릴 수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예. 예, 그런 영향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연 7%를 이제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81.3 역대 최저 수준이고 또 수도권이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전세 수요는 적고 공급이 더 많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 투자 영향인데요. 네. 전세를 끼고 다주택자로 구성된 이 시장에서 그 갭 투자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세 수요가 없으면 월세로 전환하면 되는데 전환할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집을 사놨기 때문에. 예. 그렇죠?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전환하려면. 그렇죠.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공급으로 남아있죠. 근데 전세 수요자들은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를 할 수도 있고 월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월세 수요가 증가하니까 예.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세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네. 전세 수요가 감소하니까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급 지수도 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2년 전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주기가 힘들고 또 세입자도 돌려받으려니까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가격을 보통 받는데 이제 그 전보다 떨어져 버리니까 서로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주인이 오히려 이제 세입자 보고 뭐 약간 역월세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면서 좀 붙잡아두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는데 이런 역전세라고 하죠. 이 역전세 현상은 어떨까요? 앞으로 전망을 볼 때.
뭐 지속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이제는 전월세 시장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죠. 월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예.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세 가격을 낮추면서 수요자를 찾는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또 주택 시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오를수록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수요들이 많아지는데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또 감소하게 되고. 이제 갭 투자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갭 투자 비율이 서울 아파트만 보면 20% 밑이었어요. 예. 근데 최근 2년간 4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전세 가격도 오르고 저금리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갭 투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그런 수요 증가가 가격 인상의 요인이었다면 예. 이제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또 감소하는 원인이 되겠죠. 예. 그 재건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이제 강남 은마 아파트가 이제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이 이른바 구축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나 이런 게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서울에 뭐 구축 아파트 꽤 많이 있고 또 일기 신도시도 지금 뭐 분당, 일산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심들이 더 커진 느낌인데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이제 약간 풀어주고 완화하다 보면은 집값이 다시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단순한 조항, 그러니까 연결사항으로 보면 규제 완화는 당연히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규제 완화를만 보고 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힘들다. 네. 이 예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요. 바로 이전에 가격이 급등할 때는 규제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격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규제 완화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규제 완화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말씀은 즉 재건축을 좀 풀어줘도 집값이 다시 올라갈 어떤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니까 재건축을 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서울에도 지금 뭐 압구정, 뭐 여의도, 목동 또 노원구 쪽 이쪽에도 지금 그 재건축이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조합원들이 이익이 많이 생길수록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근데 가장 이익의 기반은 뭐냐면 주택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집을 없애고 예. 새 집을 만들어서 그 새 집이 비싸게 팔려야만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규제하고는 다르게. 근데 이렇게 막 가격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미분양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좀 힘들다. 예. 그래서 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과거에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한국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예. 미분양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리스크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 요즘 뭐 재초안이라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규제가 그러면은 관심들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짚어봐 주시죠. 재건축 재초안이 완화되는 한 세 가지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완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면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면제 금액이 과거에는 과세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안 냈거든요. 네. 근데 그걸 1억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예. 두 번째는 부과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해서 조합 설립 인가로 네. 그러니까 시기를 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 폭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길게 할수록 사실은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데 기간을 줄였으니까 부과 산정 시점을 예. 줄였으니까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감면 네.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네. 감면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이면 10% 감면하고 15년 이상이면 50% 감면하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초안에 대해서 세금을 좀 적게 예. 내게 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초안 완화에 이제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주택 가격이 만약 엄청나게 폭락한다 이럴 경우라면 재건축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반발이라든가 그냥 특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여론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 그걸 투자 목적으로 사게 되고 가격도 회복되게 되고 예. 그런데 사업을 활성화하는 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거냐, 바로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상황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반 분양은 다 미분양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업을 하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곧바로 연결해서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향후로 계속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바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 예. 또 뭐 이런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네. 그래서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 규제 완화됐다고 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사다 보면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살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심에 있는 부분을 이제 물량을 좀 더 공급을 늘리는 효과지 않습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제 보면 서울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또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런 쪽에 대한 공급이 워낙 부족했는데 그걸 어떤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주면은 그 수요가 조금 만족되면서 가격이 하향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공급을 100층짜리를 수십만 채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안정됩니다.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을 대부분 고밀도 개발이라고 해서 예. 10층짜리 이상의 아파트들을 없애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 서울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러면 온통 멸실주택 증가시키고 개발 호재를 만들면서 오히려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뭐 엄청 공급을 하면 네. 당연히 안정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예.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네. 오히려 이런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유의해야죠. 단순히 수요 공급만이 아니고 여기 말씀대로 지금 도심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수요가 더 부추겨 버리다 보면 집값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그 얼마나 더 생기겠어요. 물론 더 생기게 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100층, 200층짜리 집이면 100층, 200층은 아니더라도 지금 뭐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늘릴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의 인프라가 버텨주지 못한다니까요. 네. 예. 사실은 최근에 이런 문제들도 인프라의 한계를 노출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그래서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막 아파트를 때려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충분한 도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공원과 예. 사람들이 그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사건이나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주택만 무작정 공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면은 민간 업체들이 그 공급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가격 상승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주택 공급은 원래 민간 중심이었어요. 80% 이상이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물량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중심의 공급은 가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많이 되고요. 가격이 감소하면 공급이 줄게 돼요. 그래서 향후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민간 중심의 공급은 줄게 되겠죠. 예. 이게 이렇게 민간 중심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고 회복하는 시점에 그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급이 더 안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을 충분히 뭔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건설사한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공공 중심의 비중을 가격이 떨어지고 또 시장이 위축됐을 때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이 중요하고 네. 그 공공 중심의 공급이 특히 중서민을 위한 주택이어야 된다. 예.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사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진폭을 줄이고요. 예.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줄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중서민들이 주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은 정책이나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주택이 떨어졌을 때 정부 중심의 예.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뭐 8만 가구, 1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늘려나가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 지금 같은 이제 주택 하락기에는 민간의 공급이 부진해 줄 수 있으니까 그 갭을 이제 정부 공공으로 좀 메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주택 공급을 아까 말씀대로 민간이 한 80하고 공공이 한 20 하는 셈인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공공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더 적절하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공공의 비중이 40~50%로 올라가야죠. 예. 왜냐하면 민간이 또 줄어드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40~50% 증가하면 예.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이 예. 뭐랄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공공주택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 전세값 이런 것이 안정된 일단 이 시기가 말하자면은 뭐 전체적인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릴 시점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현재 상황에서 뭐 가장 시급하거나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시급하다는 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급한 거라고 보는데 시급한 정책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시급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뭔가 정책을 맞춰서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장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그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전. 적절한 정책. 그렇죠. 가장 적절한 주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진폭을 줄여야 돼요. 네. 상승과 하락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크게 상승하고 크게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은 뭐냐면 자가 점유율을 올려야 돼요. 내 집에 사는 비율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내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도 내 살고 있는 집을 팔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자가점유 비율이 6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폭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자가점유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네. 내 집에 직접 거주하는 세대 수를 늘리는 게 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보다도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옳고 그걸 방향으로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뭐냐면 내 집에 오래 살면 예를 들어서 세금 정책을 말씀드린 내 집에 오래 살수록 세금의 면제 비율을 올리고 네. 반대로 그냥 단순하게 보유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비율 낮추고 그러니까 과세 비율을 좀 올리고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분양 아파트에서 거주 비율을 올리고 네. 이 거주 기간을 늘리고 그래서 내 집에 사는 사람들 직접 거주하는 비율을 늘리는 게 저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가 점유 비율 정확히는 예. 자가의 점유하는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가 보유는 전 세계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막 낮거나 높은 수준은 아닌데 자가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집에 사는 비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늘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막 거주 이전을 많이 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르내림이 큰 것도 요인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돈 많은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폭이 줄수록 예. 내 집에 사는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가격을 쫓아서 굳이 이사할 수요를 좀 줄이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두 예. 번째는 뭐냐면 교육도 큰 영향입니다. 그렇죠. 지역별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굳이 내가 그 지역에 막 이동하고 이럴 가능성이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수준을 평준화하면서 네. 자가 점유율을 전반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배분할수록 내가 한 집을 사서 오랫동안 살고 돈을 벌려고 막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최근에는 갭 투자해놓고 빌라에 월세 살고 막 이런 투자 방법들이 1주택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올라갈 때도 어렵지만 내려갈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이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가격 폭락을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무쌍함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광수 위원님과의 토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